미수, 너 그 하찮은 놈 때문에 날 배신했다고? 40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내가 내 눈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 도대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 나 배신했어. 하지만 지후, 너 내 진짜 모습을 본 적이나 있어? 이 결혼 생활 안에서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가고 있었어. 내가 잘못했다면 너도 똑같아. 너야말로 이기적인 인간이잖아.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 그렇다면 꺼져. 미수, 내 인생에서 사라져. 하지만 기억해둬. 넌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선택한 지옥으로 뛰어들었다는 걸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삶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사람과 함께 있었음에도 말이죠. 저는 60세의 박지호라고 합니다. 제 은퇴 생활은 40년 동안 함께 해온 아내 미숙과 함께 평화롭고 고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치유되는 여정도 아니고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손을 놓고 나를 찾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다. 사랑, 배신, 그리고 가끔은 어쩔 수 없이 내려야 하는 가슴 아픈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 보낸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 박지호라고 합니다. 용산은 강남처럼 번화한 지역은 아니지만 차분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남산공원을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40여 년 전 아내와 단골 데이트 장소였던 이미숙의 우뚝 솟은 남산타워를 바라보곤 했다.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할 때만큼 바쁘지 않고 바쁘지 않다. 저는 회사원이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여의도에 있는 차가운 유리 건물에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러시아어에 꽉 찬 지하철을 타곤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가 끝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된 지금은 더 작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매일 저는 집 뒤에 있는 작은 정원을 가꾸는데 몇 시간을 보냅니다. 미숙이는 노란 국화와 빨간 장미를 좋아해서 저는 항상 빨간 국화를 최대한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한 번은 우리 정원이 용산에서 흙과 화초 냄새가 자동차 연기의 냄새를 압도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농담한 적이 있다. 그럴 때 나는 웃기만 하고 마음이 편안함을 느낀다. 일상적인 일 외에도 나는 동네에 친한 친구들도 한 무리에 있다. 주인집 주인인 김모 아저씨가 늘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는 용산역 인근 작은 카페에서 자주 만났다. 모일 때마다 우리의 이야기는 젊은 시절의 기억, 각자의 아내가 빠져있는 한국 드라마, 최근 뉴스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상하게도 이 나이의 즐거움은 때때로 단순히 뜨거운 블랙커피 한 잔, 재미있는 농담, 그리고 또래 간의 이해에 불과하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다. 때때로 나는 멀리 간 내 친구들, 놓친 기회들, 후회하게 만드는 실수들을 여전히 기억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미숙이가 창가에 뜨개질을 하고 있거나 제가 좋아하는 김치 스튜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단순히 이런 평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초겨울 아침, 새벽부터 비가 내리며 공기가 평소보다 쌀쌀해졌다. 남산공원에서 막 돌아왔는데 길 위에 작은 웅덩이를 헤엄쳐서 신발이 흠뻑 젖었어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미숙이가 비 오는 날 자주 끓이던 팥죽의 향기로운 냄새가 남아있지 않은 부엌을 보았다. 대신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미숙이는 얼마 전 생일에 선물로 준 새 휴대전화를 눈여겨보며 소파에 앉았다. 저는 조용히 미숙아 나왔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일 뿐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는 약간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녀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바쁜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 많은 특이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는 예전만큼 집에 있지 않아요. 예전에 그녀는 제가 낡은 라디오를 수리할 때 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뒷마당을 가꾸는데 아침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종종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새로운 독서 클럽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바쁘다고 짧게 말할 수 있다. 가장 이상한 것은 내가 구체적인 안부를 물을 때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웃기만 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그녀가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날 커피숍에서 만나요. 미숙이는 재빨리 몸을 돌려 전화를 숨겼고 그것이 잘못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40년 동안 동거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내가 만질 수 없는 모호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청소를 하는 동안 나는 우연히 옷장 맨 아래 서랍에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에는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미숙이와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낯선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찍은 이 사진은 미숙이가 지난달에 산파란 스웨터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미숙이가 친구들 모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솔직하게 모든 것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말은 얼버무리는 눈빛과 함께 밤새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불안과 모든 것이 오해일 뿐이라는 희망으로 마음이 뒤숭숭한 채 누워 있었다. 알고 보니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평온한 삶이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수년간의 고난을 함께 해온 미숙이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식탁에 앉아 미숙이가 좋아했던 오래된 진자시계를 고치며 우왕좌왕했다. 집은 유난히 조용하고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소리와 규칙적으로 똑똑하는 시계 소리만 있다. 거실에 앉아 전화기를 든 미숙은 이따금 낄낄거렸다. 이상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다. 재미있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다. 올려다보니 미숙이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몇 분 후 나는 궁금하게 다가가 물었다. 뭐 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그녀는 조금 놀랐지만 재빨리 화면을 돌리며 말했다. 아, 그냥 밴드에 있는 그룹이야. 우리는 정원 가꾸기와 전통 음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웃긴 얘기 해줘서 웃었어. 나는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스러운 감정이 다시 일었다. 밴드는 제가 최근에 들어본 앱인데요. 주로 중년층들이 접속해서 취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 가꾸기 팀이 미숙이를 그렇게 편하게 웃게 만들 수 있을까? 그날 밤 미숙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제 휴대폰을 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밴드 앱을 다운받아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로 말이죠. 미숙이가 언급했던 팀 이름을 입력했지만 정원 가꾸기나 전통 음식에 관한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이상한 이름을 가진 다른 그룹들이 떠오른다.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룹도 있고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느낌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작은 그룹. 불쾌한 느낌이 내 안에서 커졌다. 다음날 집 청소를 하던 중 미숙이가 부엌 식탁에 휴대폰을 두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일부는 모든 것을 믿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제가 들고 밴드 앱을 켜보라고 강요했습니다. 미숙이의 최근 메시지를 보고 나는 애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짧은 대화가 오고 갔고 내용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익숙한 이름 하나가 저를 침묵시켰어요. 제가 옷장에 숨겨져 있던 상자 안에서 발견한 사진 속의 남자입니다. 그들은 홍대의 한 카페에서 최근 만나기로 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수화기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내 표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질문 하나하나가 겹치는 거예요. 그녀는 왜 나에게 숨겼을까? 그 만남은 무엇이었고 그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날 저녁 식사 때 나는 질문을 하려고 노력했다. 오늘 밴드 친구들 만났어요. 그 팀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미숙이는 빙긋 웃으며 대꾸했다. 재미있었어. 여행을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난생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올해 봄이 일찍 왔지만 나는 예년보다 더 이상 설레지 않았다. 최근 들어 미숙의 변화가 너무 뚜렷해져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그녀는 우리가 전에 뉴스 프로그램을 보거나 차를 마시곤 했던 보통 오후나 늦은 밤에 같이 있는 낯선 시간에 집을 나가기 시작했다. 대신에 미숙이는 여유나 친구들과 만나서 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커피를 만들고 있을 때 저는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녀는 새 드레스를 입었고 부드러운 청록색이었고 목에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가벼운 화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니? 최대한 자연스러운 어조를 유지하려고 했으며 물었다. 그녀는 살짝 웃었다. 그냥 옛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다시금 낯설게 일어났다. 옛날 친구. 왜 나는 그녀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이번에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지만 내심 의심이 커지고 있다. 아침 식사 후 핑계를 대고 나갔지만 사실은 미숙이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싶었다. 그녀는 용산에서 고급 의류와 화장품 가게로 유명한 명동의 한 상가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 저는 멀리서 그녀가 패션 매장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다음에는 모퉁이에 있는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몇 분 후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나 옷을 차려입고 미숙이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연 내용은 못 들었지만 그들이 농담으로 말하고 웃는 모습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미숙이는 집에서 그렇게 즐거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나는 그곳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미숙이와 저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옛 친구를 만난 건 어땠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너무 재밌었고 옛날 추억도 많이 되새겨보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추억들? 그리고 왜 40년 동안 함께했던 제가 이런 대화에서 제외되었을까요? 그 다음날 저는 미숙이가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스킨케어 화장품을 사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심지어 더 건강하기 위해 새로운 식단을 시작했다. 그녀는 노후를 즐기기 위해 더 오래 살고 싶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것이 진짜 이유일까?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녀의 기쁨이 더 이상 우리 사이의 사소한 것에서 오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녀는 피상적으로 대답하거나 그냥 웃어 넘겼다. 오히려 수화기를 들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었고 마치 내가 모르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눈빛이 밝아졌다. 저는 제 집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묻는다면 제가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확답으로 우리를 더 멀리 밀어낼까요?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금요일 밤이었다. 미숙이는 밴드 모임이 있어서 늦게 들어온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상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그녀가 집을 떠날 때 나는 재빨리 재킷과 모자를 챙겨서 적당한 거리에서 그녀를 따라갔다. 나는 그녀가 골목 끝까지 걸어가 택시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다른 택시를 재빨리 잡아서 운전자에게 들키지 않도록 거리를 두라고 요청했다. 내 심장은 두근거리고 떨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약간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 미숙이의 택시는 이태원의 한 작은 카페 앞에 멈춰섰습니다. 미숙이가 전에 언급한 적이 없는 곳이죠. 저는 걸어 내려가서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나는 그녀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내가 전에 사진에서 보았던 그 남자 외에 다른 누구도 마주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눈빛이 편안하며 때로는 크게 웃고 때로는 매우 사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인다. 나는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느낌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40년 넘게 함께하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카페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문이 열리자 작은 종소리가 울려 두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다. 미숙이가 저를 만나는 눈빛과 저는 미숙이의 표정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보통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것이다. 나는 다가가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미수가 나한테 설명할 게 있는 것 같아. 남자는 일어서서 입을 열려고 했지만 미숙이는 재빨리 막았다. 지호,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요. 알았죠? 저는 그 여자를 보고 그 남자를 봅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게를 나왔다. 집에 가는 길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차 안의 공기는 답답했고 나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분명히 느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서 대답을 기다렸다. 마주 앉은 미숙은 손을 꼭 잡고 시선을 피했다. 나는 당신에게 설명을 빚졌습니다. 라고 나는 떨지 않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그 남자는 오랜 친구이다. 밴드를 통해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옛날 얘기만 하다가 오빠가 오해할까봐 말 안 한 건 인정해요. 나는 잠자코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설명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미수가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 40년 동안 나는 우리가 서로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젠 내가 초대받지 못한 세상을 만든 것 같아. 미숙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지만 후회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가 나에게 잡혔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나는 유리창에서 몇 걸음 떨어진 카페 밖에 서서 눈앞의 광경을 보고 가슴이 꽉 막히는 듯했다. 미숙은 단정한 외모의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고 자에 다듬어진 백발머리였다. 그 남자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한마디를 듣기 위해 몸을 숙였다. 미숙이도 웃었고 제가 생각했던 미소는 우리의 가장 행복한 순간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그녀가 말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친구 모임 같지 않았다. 그들의 몸짓 하나, 눈빛 하나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친밀감이 배어 있었다. 저는 미숙이가 이호라고 부르는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 근처에요. 만지지는 않았지만 그 간격은 제가 그녀와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 사이에서 본 그 어떤 것보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 적어도 공공장소에서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낯선 사람과 웃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마치 제가 주인공이었어야 했던 이야기에서 제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뛰어들어 미숙 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여기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대신 저는 조용히 거기 서서 손을 꼭 잡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예초가 지날수록 내가 더 작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뿐이다. 그들이 일어서서 식당을 나섰을 때 나는 멀리서 조용히 따라갔다. 나는 그들이 이태원역 근처의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곳에서 희미한 가로등이 그들의 발걸음을 비추었다. 이호라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고 미숙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그들은 서로 작별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호가 몸을 구부려 미숙의 손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돌아선 순간이었다. 그녀는 손을 떼지도 불쾌해하지도 않았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바로 가지 않았어요. 지하철역 근처 벤치에 앉아 밤바람이 매섭게 불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추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의 40년 동안 사랑한 여자인가? 어떻게 이 지점에 오게 되었나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숙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담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눈빛은 내가 억누르려고 하는 모든 감정을 확실히 드러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머뭇거렸다.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나는 앉아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기만 했다. 미수가, 나 오늘 카페에서 너 봤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내가 한 말이 집안의 분위기를 무겁게 했다. 미숙이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얼굴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어리둥절하고 난처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기만 했다. 그것은 제가 깨달은 순간이었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설명이 필요했고 미숙이는 제게 진실을 비쳤습니다. 비록 그 사실이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수는 있지만요. 미숙이가 나를 보자 눈빛이 불안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녀가 머릿속에서 말을 정리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침묵이 길어지는 것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나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것처럼 눈을 내리깔았다. 지호,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 보셨죠?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불이 붙은 것 같았다. 그녀의 설명을 기다리는 매 초마다 나는 고문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말을 계속했다. 맞아. 제가 틀렸어요. 너와 아이오, 밴드팀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친구일 뿐이고 옛날 이야기를 나눌 뿐이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갔어요. 나는 손을 꽉 쥐며 침착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네. 나는 목이 메어 물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 후에 왜 그렇게 했어요? 미숙이가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호야 외로워졌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같은 지붕에 살았지만 나는 우리가 더 이상 정말로 가깝지 않다고 느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보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니? 아니면 마지막으로 재밌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녀의 말은 뜻밖의 일격이었다. 저는 반박하고 싶고 제가 항상 여기 있고 항상 가족을 위해 둘의 삶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우리 관계를 침묵으로 흘려보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관심 부족이 그녀가 나를 배신한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할까요? 미숙 씨,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함께 한 40년 동안 나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하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지호 씨,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발생하다. 나는 이런 거 바라지 않아. 하지만 아이오, 청취를 하고 관심을 받고 청춘의 느낌을 살린 것 같아요. 나는 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제 일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그녀를 탓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어디서 틀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관계를 이어가는 거야. 미숙이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었다. 아니, 지호, 내가 틀린 거 알아. 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 멈췄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40년, 그 기간은 쉽게 놓기에는 너무 길지만 배신감을 느낄 만큼 충분히 길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서 시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고 마치 또 다른 대결을 위해 시간을 재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이 모든 것의 끝인가요? 저는 몰랐고 그 무엇보다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침묵은 더 이상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분노, 상처, 쓰라림을 느끼는 것이 마치 거친 파도처럼 나를 휩쓸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미숙아. 나는 비명을 지르며 긴장된 분위기를 깼다. 외롭다고?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다고? 당신은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해서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합니까? 몇 년 후 방금 만난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을 배신하기로 선택했나요? 미숙이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나는 그 눈빛에서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당혹감과 무기력함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욱 자제할 수 없게 했다. 난 이해가 안 돼, 지호. 목소리가 거의 속삭일 정도로 작다고 그녀가 말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닌데 고이든 아니든 뭐가 달라. 나는 비명을 질렀고 화가 나서 목소리가 쉬었다. 나는 당신을 속였어요. 내가 이걸 받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사이를 더 깊이 베어버리는 칼 같았다. 미숙이는 더 이상 침착하지 못했고 손을 떨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호 씨는요? 내가 아무것도 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일과 주변 일에만 관심이 있지만 너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요? 그 말들은 나를 일순간 주춤하게 했다.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그녀의 존재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고 미숙이도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배신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할까요? 나를 탓하지 마. 나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문제가 있으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너에게 숨기는 것을 택했어.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길을 택했어. 미숙은 마치 내가 한 말이 그녀의 깊은 슬픔을 때린 것처럼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앉아서 손을 잡고 딸꾹질을 했습니다. 알아. 내가 틀린 거 알아.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겠어. 멈추려고 했어요. 지호 진짜. 하지만 모든 것이 계속되었고 나는 넌 충분히 강하지 않아.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의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다. 내가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사랑은 이제 붕괴 직전에 있다. 나는 이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미숙 씨, 뭐 하려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나는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후회와 무력감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호, 널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는 가장 따뜻한 곳이었던 그 집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춥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고 그 자네들을 다시 주워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유일한 것은
이 결혼이 영원히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날 저는 제 자신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미숙이를 애지중지하던 손이 미숙이를 해치는 계기가 됐다. 따귀가 울리자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미숙이는 뺨을 감싸쥐고 마치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것처럼 무섭고 고통스러워하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했다.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찼다. 내 손은 떨렸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지난 며칠 동안 쌓인 배신감과 고통은 나를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 미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나는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 이상 평범한 갈등이 아니라 둘 다 극복할 방법을 모르는 심연이라고 보았다. 그 말다툼 끝에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었던 그 집이 낯설게 되었다. 답답한 공기가 모두를 덮쳤다. 가족 식사는 그릇을 만지는 젓가락 소리와 눈길만 남기고 불쾌한 침묵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더 이상 싸우지 않으며 이전과 같은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그날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 결혼을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한 것에 대해 자책하기 시작했다. 화가 난 나는 미숙이가 결혼 20주년 기념일에 내게 주었던 접시를 깨뜨렸다. 그 접시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고른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견고함과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접시가 바닥에서 부서지는 소리는 제 마음의 외침과 같았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파편 더미 옆에 주저앉아 그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우리의 감정도 부서지는 것 같았다. 미숙이는 문지방에 서서 제가 읽을 수 없는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약간은 슬프고 약간은 공허했으며 약간은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떠났다.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그녀와 같은 방에서 자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물건을 보관하던 작은 방으로 이사했다. 첫날 밤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지호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제가 사랑했던 미숙이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붙잡을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 관계의 마지막 한계까지 도달했을까요? 그 질문들은 반복되고 대답이 없고 단지 마음에 공허함을 남긴다. 어느 날 아침 부엌 창문 앞에 서 있는 미숙이를 우연히 봤는데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햇빛이 비쳤지만 모습은 이상하게 시들어 보였다. 나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감히 물어볼 수도 없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멀리, 그리고 고통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에 익숙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일까요? 아니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는 전환점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 무섭습니다. 그날 미숙이가 쓰러졌을 때 저는 제가 40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내가 사랑했던 익숙한 빛도 남아있지 않았고 공허함만 남아있었고 마치 모든 것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것 같았다. 그녀의 침묵은 나로 하여금 차가운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고 그것은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그 후의 삶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허하고 조용한 집에서 일어나면 한때 소중히 여겼던 아름다운 기억을 포함하여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다. 우리가 나란히 누웠던 침대가 이제는 넓고 차가워졌다. 거실 구석에 있는 나무 의자에서 벽에 걸린 그림까지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마치 제가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맏딸 지은이가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항상 진정한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는 이유입니다. 라고 그녀는 딸꾹질과 함께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막내 아들 지우는 울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다. 부모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사셨는데 왜 조금 더 노력하지 못하세요?
부모는 자녀가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에서 고통을 느끼며 조용히 있을 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변명은 할 수 없다. 법정에 출두하는 날 하늘은 회색이었고 구름은 내 기분을 반영하는 것처럼 빽빽했다. 우리는 각자 한 구석에 대기실에 앉아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앞에 있는 종이를 보았고 손에 든 펜은 무게가 수톤이나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엔 사인을 했죠. 미숙이는 법정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미안해, 지호. 하지만 40년 동안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한강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저는 미숙이를 연상시키는 오래된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강변길을 따라 걸으며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여생을 제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방문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달랐다. 이제 아이의 엄마인 지은이는 나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이 파멸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우는 가끔 나를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전처럼 친밀감이 없는 사교적인 말뿐이었다. 미숙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매일 마주하지 않아도 될 때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공허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행복할까? 그녀는 제가 매일 밤 그녀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저를 생각할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억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제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결혼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미숙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미숙이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고 비록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지는 못했지만요. 쌀쌀한 가을 오후 나뭇잎들이 노랗고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나와 미숙은 용산구 법원에서 만나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서로 마주 앉았고 침묵의 공간은 단지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미숙이의 눈빛은 피했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40년의 동거 끝에 우리는 이 종착점에 도달했다. 사인펜을 들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고통과 거짓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미숙이는 다음날 집을 나섰다. 웃음과 추억으로 가득했던 용산의 집은 이제 허전하기만 하다. 방 구석마다 그녀를 떠올리게 한다. 그녀가 늘 뜨개질을 하고 앉아있는 창가의 의자, 그녀가 가꾸는 꽃들이 있는 집 뒤의 작은 정원. 밤이 되자 속삭이듯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소리는 지금의 외로움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어두운 공간을 바라보며 내가 이 허전함을 극복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때때로 잠 못 이루는 밤에 나는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인생에 남은 세월 동안에도 기쁨이 올지 궁금하다. 친구들은 나에게 마음을 열라고 조언했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시 불빛에 반짝이는 물 위에 반사된 내 모습을 보게 된다. 나는 영원히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을 고쳐먹고 용산구 문화회관에서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 또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을 얻었다. 김치 담그기, 서예 등 전통 수업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됐다. 어느 날 서예 수업을 듣던 중 몇 년 전 아내를 잃은 김 씨를 만났다. 우리는 친구가 되어 주말에 함께 인천으로 낚시를 가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삶이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숙이와 제가 예전에 벚꽃을 보러 가곤 했던 남산공원을 걸어요.
비록 추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붙잡거나 슬퍼하지 않고 과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오후 고목나무 아래에서 발을 쉬고 있을 때 나는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놀고 사진을 찍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그들을 보고 나는 삶이 항상 기회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매일 완수하기로 결정했다. 전통 악기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고 국내 여행을 다니며 전에는 발을 디딘 적이 없는 곳을 탐험했습니다. 60세의 저는 다시 시작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이가 더 이상 곁에 없어도 우리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아갈 시간이 아직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0세의 나이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나는 큰 흐름의 작은 부분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고요한 순간에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웠다. 매일 아침 남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걷다 보면 버스 소리, 노점상 소리,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등 낯익은 소리로 도시의 활력을 느낀다. 가끔 저는 미숙이를 위해 사왔던 기념품들을 파는 작은 가게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지만 예전처럼 더 이상 뭉클하지 않다. 때때로 저는 아이들에게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지은이는 유치원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외손자의 사진을 보냈다. 지우는 여러 차례 화가 난 뒤 결국 강남의 한 BBQ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자고 주동했다. 가족의 감정이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노력이 느껴지고 그것이 나를 따뜻하게 만든다. 그러던 어느 날 용산문화회관 대동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이혼 이야기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며 거절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고통도 겪고 있는 또래의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기로 했다. 저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며 제 결혼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때때로 손을 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 한 나이 든 여성이 나에게 다가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혼 후에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저를 외롭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들은 비록 내 이야기가 완벽한 결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인생은 항상 영화처럼 아름다운 결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지나간 일에서 의미를 찾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계속 걸어야 한다. 어느 늦가을 저녁 한강변 벤치에 앉아있으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용납될 수 없을까? 용서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가끔은 포기하는 것이 더 옳은 걸까?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옳고 그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강물에 비친 반짝이는 불빛과 단풍 떨어진 길, 서울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내 인생은 변했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완벽한 결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